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손주들과 함께 즐거운 노년을 보내고 있는 60대 할머니입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TV로만 볼 수 있었던 여러 사연들을 요 작은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쉽게 볼 수 있으니 말이죠. 내 어릴 적에 비하면 이토록 좋은 세상인데 아직까지 파렴치한 사람들이 남아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고된 시집살이와 남편의 만행을 모두 저 또한 당해서이겠죠. 그동안 강산이 몇 번이고 변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통탄스럽네요. 저 또한 그 악몽 같았던 날들의 기억들이 생생하기만 합니다. 다행히 저야 그 지옥 속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많은 분들은 아직까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비슷한 일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오랫동안 제게 남아있는 기억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보고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제가 태어난 날과 시를 모릅니다. 저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국전쟁이 끝나고 저를 키울 상황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포대에 쌓여있던 저는 태어난 날짜도 이름도 없이 마을 어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던 것인지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던 노부부에게 발견되었죠. 그리고 저는 그분들 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자아이라서 그러셨을까요? 제 양부모님은 저를 밖에서 주워왔다는 것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어린 나이에 저를 붙잡고 세뇌를 하듯이 하시는 말이 있었습니다. 옥선아, 네가 우리들에게 구해진 건 알지? 아마 우리 부부가 아니었으면 너는 그대로 얼어 죽었거나 동물들한테 채워갔을 거다. 그러니 항상 우리들에게 고마워해야 하고 은혜를 갚아야 하는 거야. 알겠지? 요즘 사람들이 듣는다면 기함을 할 소리지만 그때는 여러 이유로 죽는 사람도 많고 세상도 험할 때라 어린 저에게 충격적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양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은 말이고 내 생명의 은인이라 생각했고 언젠가는 내 목숨값과 키워준 값을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이가 많으셨던 양부모님께서는 제가 다 자라서 할 보답을 미리 받고 싶으셨던 건지 제가 말귀를 알아듣고 물건을 다룰 수 있는 나이가 되자 곧바로 집안일들을 시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인지 몰라도 양부모님께서 무리한 일을 시켜도 어떻게든 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때문인지 무엇이든 시키면 잘해오는 탓에 저에게 점점 더 무리한 일들을 시키시곤 하셨죠. 처음에는 빗자루질과 걸레질로 시작되었던 집안일이 빨래서부터 음식 다듬는 일까지 점점 많아졌어요. 부담이 되어 너무 힘들다며 울먹이기도 했지만 이미 그때는 늦었나 봅니다. 양부모님 머릿속에는 이미 제가 무슨 일이든 홀로서 할 수 있는 아이로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옥선아, 설거지 다 했으면 빨랫감 가지고 가서 빨래하고 오너라.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지금 쉬었다가 나중에 빨래하러 가면 해가 다 지겠구만. 대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빨래하고 와라. 옥선아, 빨래 말고도 집안일이 태산이야. 네가 어려서 밭일을 못하니 집안일이라도 척척해야지. 분명 나도 어린아이인데 동네 또래 아이들처럼 강과 산을 뛰어놀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비는 시간을 마루에 앉아있는 것도 사치라고 느껴질 만큼 저의 어린 시절은 일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었죠. 하필 나이 드신 양부모님은 형편이 좋지 않아 그 나이까지 밭일을 손에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으로 돌아오시면 담배를 피시는 것을 제외하시고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 물이며 식사를 마치고 입을 헹구는 물까지 전부 제가 떠다 드려야 했죠. 그 작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낮에는 온갖 집안일을 했고 부모님께서 일을 마치시고 돌아오면 몸을 주물러야 했죠. 그나마 그 시절에는 밭일을 나가신 부모님의 눈을 피해 잠시 쉴 틈이라도 있었지만 7, 8살쯤부터는 밭일을 하러 나가야 했고 꼼짝없이 부모님 곁에서 쉬지도 못한 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침부터 밭에 나가 떼약볕에 일을 하고 있다 보면 정신이 혼미해진 적도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를 계속 감시하고 계셨던 건지 부모님께서는 소금 한 꼬집과 물을 제게 주시고 그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게 했습니다. 그리곤 다시 몸이 괜찮아져 보이거나 해가 가리면 저를 부르시곤 일을 이어가게 했죠. 영 정신을 못 차리면 제 발로 걸어서 집까지 가야 했습니다. 돌아간 집에서도 잠시의 휴식을 취할 뿐 밭일을 못하는 대신 집 정리를 해야 했죠. 만약 그런 날 집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두 분 모두 저를 무척이나 타박하셨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생 나이에 집안일과 밭일까지 웬만한 성인 한 명 몫을 해내고 있는 저였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국민학교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학교 문턱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물론 저도 나이가 차면서 마을 아이들 전부 다 가는 학교를 무척이나 가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 학교를 보내달라 애원도 해봤죠. 하지만 제가 밭일과 집안일을 도와야 입에 풀칠이라도 한다며 매번 학교를 못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저희 세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마다 학교 생활에 대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국민학교에서 나눠주던 우유가루, 옥수수빵 그런 것들도 겨우 마을 친구들 통해서 얻어서 처음 먹어봤죠. 참 많은 것이 결핍이 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만 해오던 저는 남는 것 없이 나이만 먹어갔습니다. 벌써 홍기가 찬 나이였는지 마을 제 또래 여자들은 슬슬 혼례를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미래에 대해서 꿈꿔본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지금 하는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벌어지는 혼례를 볼 때도 어떠한 감흥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혼례를 치르는 날이면 조금이라도 일을 쉴 수가 있어서 좋았고 잔치상 음식들을 주워 먹을 수 있어서 그것이 좋았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때쯤 저에게도 누군가를 마음에 품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고 있던 동갑내기 창석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몇 안 되는 고등학생 중 한 명이었던 창석이는 어릴 때부터 얼굴만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일을 하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없던 저는 창석이와 인사만 하는 사이일 뿐 서로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죠. 잘생긴 얼굴에 잘 다려진 교복까지 입고 등하교를 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좋아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손꼽히는 수지와 밭일하는 부엌대기의 만남이 가당키나 할까요? 저도 제 분수를 알았기에 누구에게도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저 혼자 짝사랑만 키워갔습니다. 등하교를 하는 창석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었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몸이 커지고 힘이 붙게 된 저는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일들을 무척이나 빨리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 저만의 시간을 챙길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일을 일찍이 다 마친 저는 저만의 휴식을 하러 강가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보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옆으로 온 건지 창석이가 제게 말을 걸어왔죠. 일은 다 끝난 거야? 오늘 날씨가 무덥던데 많이 힘들었겠다. 지금까지 대화 한번 해본 적 없는 창석이가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도 놀랐지만 그보다 하루 종일 밭일에 고약한 땀냄새가 날까 싶어 창석이와의 거리를 얼른 벌렸습니다. 미안. 놀랐어? 내가 기척 없이 너무 가까이 왔나? 당황했던 저는 창석의 물음에도 우물쭈물 답을 하지 못한 채 있었고 제가 답이 없자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한 창석이는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내가 네 휴식을 방해했나 보다. 미안. 그럼 나는 그냥 가볼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땀냄새가... 뭐? 아리 내가 일하느라 하루 종일 땀을 흘렸거든. 가까이 오면 나한테 땀냄새 날 거야. 겨우 그거야? 난 또... 나도 여기까지 오느라 땀을 한 바닥 흘렸어. 그리고 너한테 땀냄새 안 나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우리 이렇게 둘이서 대화를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한마을에 살면서 그렇게 많이 마주쳤는데. 좋아하는 남자아이 앞에서 창피했지만 처음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에
창석이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피함을 감수하고도 창석이를 붙잡아 처음으로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죠. 나이와 사는 마을만 같았을 뿐 생활하는 방식도 사는 형편도 서로 처한 상황도 달랐던 우리였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처럼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집으로 돌아가 저녁 일을 해야 했던 저는 아쉬움이 가득한 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여름밤의 꿈처럼 아주 잠시였지만 창석이와 있었던 일로 그 다음날까지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가 창석이를 기다렸는데 그날 또 창석이는 그곳으로 나와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서로를 보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말이야 대화였지 대부분을 창석이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평생을 한 마을, 한 집에서 일만 해오던 저에게 창석이는 넓은 세상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겨워할 수 있는 말도 저에게는 모두 새로웠고 재미있기만 했습니다. 제 이름 석자도 쓸 줄 몰랐던 저에게 그를 알려주었던 사람도 창석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좋아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자체를 수줍어하며 순수하게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옥선아, 나는 꼭 2층 양옥집에 아들, 딸 하나씩 낳고 살 거야. 2층 양옥집 같은 건 돈이 정말 많아야 할걸? 당연하지. 지금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도 전부 다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건데. 나는 꼭 우리 부모님과 옥선이 너를 호강시켜 줄 거야. 부모님이야 당연하지만 나는 왜 거기에 들어가니?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내가 미래를 그릴 때마다 너는 항상 내 옆에 있었는데. 뭐? 너는 어른들 없다고 못하는 소리가 없어. 누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뭐 누가 들으면 어때? 확 내가 책임져 버릴까? 순서가 좀 바뀐다고 문제가 되나? 나는 지금이라도 옥선이 너를 책임질 수 있어. 가끔씩 장난을 치듯 말하는 창석의 말에 행복한 제 미래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 꿈이 현실로 이뤄질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상상만이라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창석이와의 만남은 하루 종일 고된 일에 지친 저에게 유일한 휴식이었고 제 인생의 유일한 오아시스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마저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매일 어딘가로 향하는 저를 수상하게 생각한 양부모님은 저의 뒤를 밟으셨고 제가 한가롭게 남자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보게 되셨죠. 이 인연이? 어째 매일같이 쏘다닌다 했더니 남자랑 히덕거리고 있었어? 너 벌써부터 남자 좋아해서 어쩌려고 그러냐, 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어서 집으로 들어와. 옥선이 아버님, 옥선이 아무런 잘못 없습니다. 제가 옥선이가 쉬는 곳을 찾아와 말을 건넨 것 뿐이에요. 뭐? 너 병철이네 아들놈이지? 야 이놈아, 너 고등학교까지 다닌다는 놈이 심심하다고 이런 애랑 놀아서 되겠냐? 어? 내가 이번 일은 너희 아버지께 말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옥선이랑 붙어있지 마라. 아버님, 저와 옥선이 아버님 앞에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습니다. 서로 좋아하지만 순수하게 미래를 그리며 대화만 나눴을 뿐이에요. 옥선이가 유일하게 쉬는 잠깐의 시간인데 너무 엄하게 하시지 마시고 저희 대화만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그래도 이놈이? 야 이놈아, 네가 고등학교 다닌다고 벌써 뭔가 된 것 같이 구는 것 같은데 너희 집이나 우리 집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집이 너희 집에 옥선이를 보내고도 받을 것이 없다는 소리야. 거기다 너희 부모님도 아들인 녀석 공부시켰더니 며느리감으로 데려온 것이 겨우 옥선이면 얼마나 큰 불효겠냐, 어? 그러니 너는 학교 잘 다니며 공부나 열심히 해라. 남녀 사이였지만 손이라도 한번 잡으면 큰일이라도 날까 싶었던 우리였습니다. 그저 강가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들만 나누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도 겨우 그 정도를 가지고 마치 큰 죄를 지은 것 마냥 취급하는 양부모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이 그 시절에 제가 뭘 알았겠나요? 그때 저는 양부모님 말이 맞았고
제가 정말 그만큼 혼날 짓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때리고 감시하는 부모님에게 아무런 말도 못하고 제가 합당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참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창석이를 만나지 못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변화는 없었지만 하루 24시간 부모님의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변소 한번 가는 것, 밭에 일 가는 것 모두 말을 전해야 했고 한번 나갔다 오더라도 부모님이 말한 시간 내에 금방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은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참으며 지내던 중 밭에서 한창 일을 하던 저는 다른 사람 입에서 제게 혼처가 생겼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창석이와 강제로 떨어지고 나서부터 부모님께서 저를 시집 보낼 곳을 찾고 계신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금방 혼처를 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저는 부모님에게서 제가 시집을 가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어느 집 누구와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살던 마을과 시장을 제외하고 어딜 가본 적이 없던 저는 그 집이 어디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너도 나이가 찼는데 괜찮은 집 시집 가야지. 우리가 널 낳아주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너 하나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네가 잘 알겠지? 솔직히 우리도 네 처지가 불쌍해서 따맞기는 했다만 나이 먹고 그냥 내쳐도 되는 것을 너를 생각해서 이렇게 혼처까지 마련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가서도 우리 얼굴에 먹칠하지 않게 잘해야 한다. 시집살이 고단해도 다시 찾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죽었구나 생각하고 남편 잘 챙기고 시어머니 잘 모시고 살아. 그러다가 쫓겨나더라도 이제 여기 찾아올 생각은 말고 너도 염치가 있어야지 않겠니? 제 의사도 묻지 않으시고 저를 앉혀놓고 결혼 이야기를 하시는 양부모님은 제 걱정은 하나 없이 혹시라도 그 집에서 쫓겨나면 돌아오지도 말라는 말만 여러 번 할 뿐 제가 떠나 서운하다거나 아쉬운 모습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제 뜻은 아니었지만 제 처지에 싫다고 할 수가 없었고 저는 다가오는 혼례를 기다리며 그 전까지는 평소처럼 똑같이 밭일과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밭일을 하다 보면 가끔 마을 사람이 소를 팔러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팔려가던 소의 눈망울을 보면 그렇게 슬퍼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팔려가는 것을 알고 가기 싫어 발부둥치다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끌려가는 서글픈 그 눈망울을 보고 온 날이면 저는 잠들 때까지 그 슬픈 소의 눈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팔려가던 소가 바로 딱 저였습니다. 내 가군될 사람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팔려가듯 혼례를 치르는 제가 가여웠습니다. 혼례에 관해 톡 말씀해주지 않으셨던 부모님 때문에 저는 자세히는 알 수 없었지만 제가 그 집으로 시집으로 가는 대신 부모님께서 대가를 받으신 건 알고 있었습니다. 애 낳아주는 씨바디도 있던 시절이니 지참금 받고 시집 가는 게 뭐 이상하려나 담담하게 받아들이려 했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팔려가는 소와 다른 게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혼례를 치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혼례를 치르기 하루 전 시댁으로 가 잠을 잤던 저는 처음으로 얼굴에 분도 발라보고 연지곤지도 찍고 혼례복도 입어보게 되었죠. 하루아침에 낯선 동네에 모르는 시댁에 들어와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 정신없이 결혼 준비를 해야 했던 저는 한창 어린 나이 처음 겪어보는 대접에 제 상황을 잊고 잠시 신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저는 곧 기겁을 하고 말았죠.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혼례를 치르러 나간 순간 제 남편 될 사람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팔려가는 주제에 남편 된 사람을 가릴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남자라면 아무것도 몰랐던 저였기에 바라는 남자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혼례를 치르려는 남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목발을 짚고 서 있기는 남자의 헐거운 옷 사이가 비어 보이는 것을 보니 각각 한쪽 팔과 다리가 없는 남자였습니다. 저도 가난한 그 시절에 멀리서 나병 환자들도 보고 시장에서 종종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보았지만 그때까지는 저와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안쓰럽다, 안타깝다 뿐이었지. 이렇게 제 남편으로 맞이하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처음 치르는 혼례로
긴장을 해서 망정이지 혼례 전에 남편을 봤더라면 저도 제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혼례를 물을 수도 없고 저는 그럴 용기가 있지도 않은 겨우 18살 된 앳된 소녀였습니다. 결국 저는 떠밀리듯이 자리를 지켰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는 몸이 불편한 그 남자와 혼례를 올리게 되었죠. 혼례를 치르고 첫날 밤이 되었지만 어쩐 일인지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등 돌려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저 무사히 잠을 청할 수 있음이 다행이었던 저도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혼자 정리를 하고 낯선 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혼례를 치르고 다음날 아침 불편한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 너도 이제 우리 식구가 되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마. 내가 오늘은 네가 어제 피곤했겠다 싶어서 그냥 두었지만 내일부터는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밥 안 치고 식사부터 차려라. 내일도 늦게 일어나면 아주 홍군형이 날 줄 알아라. 새 식구 먹는다고 대충 할 생각 말고 쌀부터 씻어서 앉혀놓고 그때그때 반찬하고 국도 하나씩 끓여놔라. 너가 그 집에서 뭘 얼마나 배워왔는지 모르겠지만 적은 나이도 아닌데 너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아침 먹고 정리하고서 밭에 가서 일하고 점심때 와서 남편 밥 차려놓고 다시 나가서 일 거들어라. 너는 대충 새참 싸서 밭에서 먹고 너도 알겠지만 우리 아들이 몸이 불편해서 일을 못하니 일할 사람이 그동안 나 하나였는데 이제 너가 들어왔으니까 네가 내 일을 거들어야지. 그렇게 그날부터 제 시집살이는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요목조목 설명해 주셨고 저는 그 말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다른 집에 시집간 여자들도 그 고생을 하며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말이 시집살이였지 제가 그냥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꼭두 새벽에 일어나 불을 지피고 밥을 짓는 것부터 시작으로 하루 종일 밭일에 청소빨래에 정말 쉴 틈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들인 것이 아니라 마치 아들을 대신하고 아들 수발을 들어줄 좋은 일꾼 하나 들인 것 마냥 저를 생각하셨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살림 거들고 밭일을 하곤 했지만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저를 일하는 소처럼 생각하시는지 제가 아프다고 해도 동정 한번 하지 않으셨죠. 안 그래도 험한 제 손은 몇 배는 더 퉁퉁 불어 터졌고 먹은 것에 비해 고생을 많이 해서 살이 쭉쭉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일만 시키셨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시어머니는 저를 남편을 대신하는 일 말고도 몸이 불편한 남편의 수족처럼 생각하시며 저는 활동이 불편한 남편의 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남자도 아닌 제가 제 몸의 2배 되는 남자를 챙기고 몸이 불편한 남편의 수발 드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야 요양보호사 같은 직업이 있고 그분들이 일이 얼마나 고될지 다들 잘 알겠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게 아니었죠. 게다가 결혼한 지 몇 달이 되도록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는 남편을 곁에 있는 것도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몸이 불편해서 그런 건지 성격이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이유로 자격지심이 심했고 마음에 화가 많았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버럭버럭 화를 내는 남편을 보면 저는 너무 무서워서 제 심장이 쪼그라들 것 같았습니다. 아픈 사람이니 이해해보려고도 했지만 어린 제가 견디기에는 버거운 일들이었습니다. 내가 오후에 나가야 하니까 옷 다려놓고 구두 닦아두라고 했지. 이게 왜 아직도 안 돼 있어? 미안해요. 내가 집안일 한다고 깜빡했어요. 지금 얼른 해놓을게요. 화 풀어요.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없는 게 서방이 시키는 거 하나 제대로 안 해놔? 왜? 너도 내가 병신이라 무시하는 거냐? 그래? 팔다리도 없는 새끼가 옷 다려입고 구두 닦아 신어서 뭐 하나 싶냐?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깜빡했어요. 하루 종일 힘든 일에 시달리다 보면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것 같았는데 남편은 그런 제게 자신의 전신불응까지 시키곤 했습니다. 저도 어떻게든 하려고 했지만 가끔은 시간에 쫓겨 미처 다하지 못하거나 일이 너무 많아 깜빡하는 일도 있었죠. 그럴 때면 남편은 제가 자기를 무시하는 거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곤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며 화를 냈고, 자기 말대로 해주지 않으면 물건들을 집어 던지곤 했고, 한 번은 남편이 던진 물건에 맞아 이마가 찢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늘 화를 냈습니다. 제 실수는 당연하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잘못까지 모두 제 탓이 되어야 했고, 그 집에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동네 북이나 되는 건지 그 두 사람은 모두 저를 그렇게 대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화를 내며 난리를 칠 때면 시어머니는 말릴 생각도 없이 오히려 제가 자기 아들의 화를 돋구었다며 더 크게 화를 내고 혼을 내시곤 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형남이 잘 참기로 했냐 안 했냐? 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귀길래 시키는 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 매번 이야단을 만드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형남씨가 계속 술을 찾아서 제가 말리려다가요. 으이그이 미련한 거사. 남편이 술을 찾으면 적당히 비위 맞춰서 알아서 잘해줘야지. 그걸 고지고대로 말해서 또 사람 기분 잡치게 만들었구먼? 넌 정말 잘하는 게 뭐냐? 어? 남편이 화내면 애교 있게 살살 구슬릴 줄도 알고 그래야지.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아니면 너 설마 네 남편이 몸 불편하다고 무시해서 이러는 거야? 우리 아들한테는 애교 떨기 싫어서 그래?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어머니. 18살에 팔려가듯 시집간 제가 저를 보며 화만 내고 욕짓거리를 하는 남편 앞에서 어떻게 애교를 떨고 다정하게 굴 수가 있겠나요? 저는 남편이 무서워서 남편만 보면 체한 듯 마음이 불편해서 얼어 있었던 건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결국 제 잘못이라 하셨습니다. 남편 역시 평소에는 맨날 화만 내는 주제에 제가 애교도 없고 매력도 없다며 집안 재산을 가지고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고, 제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무서운 남편이 저한테 마누라 노릇 바라지 않아서 다행이라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저는 힘든 시댁살이에 지쳐가며 기댈 남편도 정부칠 곳도 하나 없이 마음의 병이 들어갔습니다. 매일 밤 남몰래 눈물을 훔쳤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한 건지 죽지 못해 살 뿐이었습니다. 그때 차라리 사랑하는 사람과 도망이라도 쳤으면 내 팔자가 나아졌을지, 부질없는 후회를 하면서도 저는 어차피 죽지도 못하고 벗어나지도 못할 것이라면 행복은 다음 생애로 기약하며 이번 생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시집을 와 몸쪽 노릇을 한 지도 몇 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니 사라지는 건지 시간이 그렇게 흐른 줄도 몰랐습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괴로워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하루하루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하다 보니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나 봅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여전히 모질고 제 마음같이 행동해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저도 아내로서 그리고 집안의 며느리로서 잘하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집안 모든 곳에 제 손이 안 닿은 곳이 없었고, 제가 열심히 한 덕분인지 농사도 풍작이었습니다. 고통도 다 익숙해지는 건지 이제는 더 이상 욕을 먹어도 이전처럼 힘들지 않았고, 고된 밭일에 까탈스러운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며 거기다 아내를 두고 계집질까지 하고 다니는 남편의 수발까지 잘만 들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힘들었지만 어차피 제가 불평하고 애원해봐야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으니 포기하고, 그래도 제 밥값은 하겠다며 열심히 살고 제 할 도리를 다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시어머니들은 인정해 주실 법도 한데, 그런데 제가 거기서 무엇을 더 해야 했는지 시모는 여전히 시집을 온 날부터 지금까지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죠. 아니 이것이? 너 참 팔자 좋다. 어디 해가 중천에 떠있는데 아직도 집구석에 있어? 너 이러고 앉아있으면 밭일은 너미 와서 그냥 해준다디? 어머니, 밭일은 오전에 나가서 다 하고 왔고 지금은 점심 준비하기 전에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일 다 했으면 조금 쉬어도 되잖아요. 뭐? 밭일을 다 했다고? 네, 오늘 일찍 끝내고 온 거예요. 제대로 한 거 맞냐? 아니 근데
밭일 다 했다고 너 할 일이 끝나냐? 네가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아직도 그런 걸 일일이 다 가르쳐야 하냐? 일이 없으면 물어라도 보던가. 얼마 전에 따온 콩도 저기 뒤편에 껍질 그대로 있는데 짬이 나면 일을 찾아서 해야지. 할 게 없다고 이러고 앉아있어? 술 생각하지 말고 뭐라도 찾아서 일을 해. 시어머니는 제가 다만 10분도 쉬고 있는 꼴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저도 일을 찾아서 하는데 그 잠깐 쉬는 것이 싫으셔서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어 제게 일을 시키곤 하셨습니다. 이미 했던 일을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해오라 시키신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겨울 이불을 새천으로 잘 끼워둔 것을 바느질한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든다며 죄다 뜯어두신 분이셨고, 제가 하는 일에는 늘 다 된 밥에 죄를 빠뜨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리 미운 며느리라도 그렇게 희생하고 노력하는 걸 보셨으면 조금이나마 예뻐하지 않으실까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리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셨고 시간이 지날수록 괴롭힘이 더 심해지는 듯 했습니다. 매일 담벼락 너머로 고함 소리가 새어나갔고 욕을 안 듣는 날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다 할 정도였으니 제가 당했던 시집살이가 보통 시집살이가 아니긴 했던 모양입니다. 남들도 저를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여기는데도 정작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고통들이 아주 무감각해졌습니다. 구박도 습관이 되는 건지 매일 습관처럼 구박을 듣고 혼이 나다 보니 언젠가부터는 그것들이 평범하게 느껴졌습니다. 욕짓거리는 그냥 흔한 인사말 같았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던 저는 더 이상 쉽게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을 너무 많이 시키시고 말보다 매를 먼저 대는 시모 때문에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텅 빈 것처럼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덕분에 매일 눈물 흘리던 저는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더 이상 벗어나려는 노력도 없이 그저 순응하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집안 살림을 끝내고 밭일을 하러 나가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몸살 기운이 있는지 아프고 피곤하기는 했지만 표를 냈다가는 농땡이 부린다고 더 혼날 게 뻔해 아무 말 않고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지만 농사는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구부려 앉아 불편한 자세로 하루 종일 일을 하면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죠. 게다가 여름이면 떼학볕에 나와 1시간도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면 남들은 1시간에 한 번씩 쉬어가며 새참도 먹고 하는데 저는 시어머니 감시 아래서 한시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몸이 안 좋았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손이 느려지기 시작했죠. 덥기도 더웠고 몸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한참 쉬다가 제 앞에서 일도 안 하고 감시하듯 서 있었는데 제가 손이 느려진 것을 보고는 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등짝을 세게 갈기는 시어머니 때문에 정신이 바짝 든 저는 다시 힘들 내일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밭일하며 얻어맞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기에 제게는 별반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또 손이 느려진다 싶었는지 시모가 제 머리를 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날 덥다고 일을 슬렁슬렁하네? 똑바로 해. 이 애미 출타한 년아. 머리를 퍽 얻어맞고 밭에 그대로 쓰러진 제가 고개를 든 순간 저는 시모가 웬 남자에게 뺨을 맞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제가 더위를 먹어 헛것을 보는 줄만 알았습니다. 시모는 짝소리가 날 만큼 세게 뺨을 얻어맞았고 반쯤 머리 빠진 듯 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며 일어나 그 사람을 보게 된 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순수했던 시절 손만 잡고도 좋았던 그 사람, 바로 창석이었습니다. 늘 입고 다니던 다 떨어진 옷이 아닌 세련된 검은 양장을 입은 창석이었지만 저는 창석이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어엿한 어른된 창석이의 모습이 참 익숙하고도 낯설었습니다. 창석이는 흙을 털어내는 제 손을 붙잡고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창석이가 제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지 저는 듣지 않아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두 사람만 있는 듯 했는데 곧이어 들려온 시모의 찢어지는 고함 소리에 저희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대체 누구야? 오냐, 니년이 기어이 기둥서방을 만들었어? 너 남편이 겉돈다고 네가 지금 맞바람이라도 나겠다 이거냐? 이 애미도 없는 년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감히 시애미랑 지아비를 기만하고 이딴 짓을 벌여? 당신 뺨 한 대 맞은 걸로 정신을 못 차리겠나 보지? 어? 지금 누구 앞이라고 그따위 말을 하고 있어? 당신이 그동안 죄 없는 이 여자 얼마나 괴롭혔는지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당신 촌사람이란 뭘 모르나 본데 요즘에는 그런 걸로 감옥에 갈 수 있어. 폭행죄라고 알아? 폭행에 협박에 노동 착취까지 했으니 못해도 10년은 감옥에서 썼겠는데. 내가 서울에서 사업하는 사람인데 아는 변호사도 많고 판검사들하고도 호영호제하고 있는데 내가 손 쓰면 당신이랑 당신 집안 거덜내는 거 시간 문제야. 어디 고소 한번 당해보고 싶어? 당신 잘난 아들 감옥 들어가게 해줄까? 아니 선생님, 어디서 오셨길래 갑자기 이러십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용서? 사람을 이렇게 괴롭혀놓고 용서해달라는 말이 나와? 당신이 용서받고 싶으면 불쌍한 사람 그만 괴롭히고 놔줘. 이 사람은 내가 데려갈 테니까. 감옥 가기 싫으면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야. 저와 창석이를 죽일 듯 내려보던 시모는 창석이가 대단한 사람인 양 줄줄이 법을 읊자 금세 꼬리를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시골 사람이던 시모에게는 서울에서 온 사업가가 하는 말들이 무섭기는 했던 모양입니다. 겨우 이 정도로 겁을 먹을 사람이 며느리인 제게는 어떻게 그렇게 못되게 군 건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시모는 잠잠해졌고 저는 그제서야 창석이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창석이가 시모 앞에서 괜히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창석이 형편을 뻔히 알고 있었는데 창석이가 서울에서 성공을 했다니 법조인들을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이 다 시모에게 겁을 주려 한 허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 저를 뚫어져라 보던 창석이는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다 부르터서 픽딱지가 앉은 제 손을 하염없이 만지며 쉽게 말을 잇지 못했죠. 옥선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너가 이러고 사는 줄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빨리 찾으러 왔을 텐데. 나는 그동안 너가 나보다 좋은 사람한테 가서 결혼하고 잘 사는 줄 알았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해줄 게 없어서 너를 포기했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러지 말 걸 그랬어. 창석아, 난 괜찮아. 이제는 나도 그냥 견딜만 해. 사는 게 다 비슷하겠지. 그러면서 그냥 사는 거야. 근데 너가 여기까지 나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멀리 떠났다고 들었는데? 오랜만에 고향에 갔다가 너 소식 듣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그렇다고 결혼한 여자 집에는 못 찾아가고 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너가 어떻게 지내는지 숨어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너한테 손찌검하는 거 보고 눈이 돌아서 뛰어났어. 내가 너 맞는 꼴을 어떻게 보겠어. 옥선아, 나 그동안 한 번도 너 잊은 적 없다. 도망치듯 서울 가서 지내면서도 늘 너 생각하면서 버텼고 너한테 도움되고 싶어서 노력해왔어. 그래서 지금은 너한테 부족함 없이 해줄 만큼 벌게 됐어. 나 너가 결혼한 거 개의치 않아. 내 형편이 나아져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옥선이 너 하나야. 많이 늦은 거 알지만 이제라도 나랑 다시 시작하자. 허풍인 줄 알았던 창석이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아쉽게도 대학까지는 학업을 이어가지 못했던 창석이는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고 별의별 고생을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운이 좋았던 건지 개인 사업을 하던 사장님에게 눈에 띄었던 창석이는 그 밑으로 들어가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사장님의 배려로 독립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서울의 기회가 참 많았기에 열심히 살던 창석이에게도 벼락 같은 행운이 찾아오기도 했나 봅니다. 돈도 벌 만큼 벌었으면 나 같은 건 있고 좋은 여자 만나서 가정 꾸리고 살지
창석이는 그 세월 동안 저를 잊지 못하고 혼자 지내왔고 고향에서 제 소식을 듣고 저를 몰래 찾아왔던 겁니다. 제가 잘 살고 있어도 아쉬웠을 창석이는 제가 시모에게 구박을 당하고 쌍욕과 몰매를 맞는 것을 보고 제 앞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석이는 제가 결혼을 한 것을 알고도 다 상관없다며 저와 새 인생을 살고 싶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제 구원자를 자처한 창석이에게 많이 고마웠지만 또 미안했습니다. 이미 많이 늦었다 생각한 저는 성공한 창석이의 발목을 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석이는 그런 제 마음을 돌리며 끝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저를 찾아온 그 사람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과는 이혼을 해야 했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옛날 그 시골에서는 애 낳기 전에 혼인신고도 안 하는 일이 아주 흔했으니까요. 애초에 손주 바라지도 않던 시어머니가 저를 호적에 올려주려 하기나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덕분에 저는 이혼할 필요도 없이 창석이를 따라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창석이를 따라 서울로 올라간 저는 결국 결혼까지 하며 제가 바라고 바라던 행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 같은 여자를 받아준 창석이가 바보 같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 때문에 평생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네요. 그 후로 저희는 강가에서 그렸던 미래처럼 슬아의 딸과 아들 하나씩을 두고 지금은 손녀 손자들을 돌봐주며 여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생각을 해보니 어렸을 적 여러 번 제 손으로 제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이 있습니다. 양부모님의 말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나를 종 취급하는 그 집을 떠나왔더라면 이런 것들이죠. 운 좋게 좋은 남편을 만나 결국에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할 말인가 싶지만 부디 저 말고 다른 분들만큼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갔으면 싶네요. 무작정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보다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더 빠를 테니 말이죠. 다들 스스로의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